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2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고전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EBS 수능 특강 문학에서 고전 시가 파트를 지금 같이 해나가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부병루라고 하는 한시와 그다음에 정약용의 고시에 대한 걸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고려가요 중에서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완성도도 되게 높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힘이 되는 말 한마디 보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타인의 시선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만 존재하죠.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책에 들어있는 좋은 글귀라서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남이 나를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히 저 사람이 나를 보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뭔가 신경 쓰이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내가 그걸 의식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그냥 묵묵하게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나를 뭐 좋은 사람으로 보든 나쁜 사람으로 보든 열심히 한 사람으로 보든 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들이 나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는 것 같고 괜히 막 부모님도 나를 공부 안 한 것을 보는 것 같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냥 묵묵하게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딴 생각하시는 것보단 공부에 집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집중하셔서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내 스스로가 당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힘내세요. 자,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일단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이 고전시가의 이 고려가요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한번 포인트를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분연체, 여음구, 삼음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는 사람도 있겠고 혹시 모르는 사람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여기는 얘네들은 고려가요의 특징이에요. 오늘 배우게 될 청산별곡의 고려가요잖아요. 고려가요의 특징이 분연체다. 여음구. 이 여음구는 남는 음이란 뜻인데 얘가 한 번만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되게 되고 그렇게 반복될 때 이 여음구를 우리는 후렴구라고도 설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고려가요들은 대개는 삼음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보게 될 것들은 사러리, 사러리, 락다. 청산의 사러리, 락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32라는 글자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삼음보라는 게 고려가요의 특징. 두 번째, 정서의 변화에 따라서 시가 정리가 되는데요. 이 청산별곡 공부할 때는 각 연마다 중요한 시어들 뭐 한 가지 정도와 더불어서 어떠한 정서를 표현해내느냐, 그 정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고요.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시어의 상징적 의미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청산이라는 곳이 있고요. 바라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새가 나오고 돌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 진짜 새일 수도 있겠지만 새가 아니라는 뭔가 상징성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 있겠고 돌도 진짜 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의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화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인데 뭐 여러 가지 설들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화자를 뭐 사대부 여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지식인으로 보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뭐 떠돌아다니는 유랑민, 농민으로 보는 케이스도 있는데 뭐가 맞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왜냐면 이제 고려가요는 워낙 해석이 이제 분분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여러분한테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면서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라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각자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청산별곡입니다. 총 8개의 연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고려가요 이전까지는 연들이 다 합쳐져, 그러니까 끊어져 있지 않고 한 덩어리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고려가요 시기부터 연이 구분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연을 구분하기에 가장 적절했던 것이 바로 맨 마지막에는 이런 부분이 있죠.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얄라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말들.
후렴구가 나오면 아 연이 끝났구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를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마지막 줄은 공부를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남는 의미니까 굳이 해석 안 해도 된다. 뭐 여기에 대한 설도 많아요. 뭐 궁중음악으로 공연하기 때문에 음악성을 돋우기 위해서 가져왔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건 보기에 나오면 그때 보면 되는 거고 오늘은 내용적인 측면만 보도록 하죠. 되셨어요? 자, 이제 펜을 드시고 선생님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각 연마다 여기다가 정선 하나씩 적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자, 살얼이 났다라고 하는 건 뭐 살고 싶어요. 뭐 이런 거예요. 뭐 책에 따라서는 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해석한 책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살고 싶다라는 I want you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 시간인데 영어 쓰면 안 되는데 자 살고 싶어요 청산에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많이 본 구조죠?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A, B, A 구조다라고 보통 많이 설명들을 하네요. 자 여러분 봐요. A가 3번이 나왔잖아요. 뭔가 말을 반복한다라는 건 그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받고 싶어, 돈이 받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고 싶어, 치킨이 먹고 싶어, 먹고 싶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딘가에 살고 싶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건데, 그곳이 어디냐? 청산이요. 여러분, 청산이라는 개념이 고전 시가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푸른 산이에요. 우리가 뭐 산이 푸르다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파란색 산은 없거든요. 파란색 산을 보면 사진을 찍어다 보여주세요. 뭐 파란색 이파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청산이라는 공간은 실질적으로 진짜 존재하는 공간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일종의 이상향, 이상세계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청산은 이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이상향 공간에 살고 싶대요. 왜? 머리랑 다리랑 뭐 여기서 머리랑 머루를 얘기하고 다리는 진달래니까 뭐 대단한 음식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일종의 뭐 소박한 음식들 우리가 고전 시가를 보다 보면 여러분 그 소박한 어떤 대상들이 3가지 정도가 나와요. 우리가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옷 같은 거 얘기할 때는 되게 뭐 청양립, 녹사의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뭐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만든 옷이라든지 뭐 이렇게 머리에 쓰는 요런 이제 옷 같은 것들 소박한 옷차림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식 같은 경우에 방금 봤던 머리랑 달래랑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단사표음이란 말 들어봤나요 혹시? 단사표음. 그래서 단촐한 도시락과 표주박에 물 하나 뭐 이런 뜻인데 요거는 되게 소박한 음식들, 작은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소풍을 그러니까 자연 속에 풍류를 즐기러 갈 때 뭐 화려한 막 10층짜리 도시락 싸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밥 하나 그냥 싸고 그냥 물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반찬은요? 가서 따서 먹기도 하고 뭐 낚시해서 먹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주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누항 같은 거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초가집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누항은 가난한 집을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초가집 같은 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초가집 대단한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검소한 어떤 그 집, 작은 집 뭐 그런 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연 속에서의 어떤 삶을 노래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소박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청산에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뭐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소망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말로 동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어딘가 가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1년의 포인트 정서는 소망과 동경. 핵심어는 뭐냐? 청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죠. 울어라 새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뭐 울어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명령형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가장 무난한 해석은 일반적으로는 우는구나 정도로 일종의 그냥 감탄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뭐 명령형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감탄형으로 우는구나, 야 우는구나, 새야 우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하는 책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는구나 새야 자고 일어나서 네가 우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실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고자 하는 이상향으로 가고 싶다라는 건 현실의 삶이 좋으면 떠나고 싶지 않죠. 이상향을 꿈꾼다라는 건 현실의 삶에 뭔가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삶이 뭔가 힘들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 힘든 것들을 떠나서 청산에 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딱 본 게 뭐냐면 새가 울고 있어요.
너도 나처럼 울고 있구나. 뭐 이런 거라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널 나와가 아니라 오타네요. 널 나와예요, 여러분. 널 나와. 널 나와의 뜻은 너보다라는 뜻이고요. 이건 라예요. 널 나와 씨름하다. 너보다 씨름 하다. 요 정도는 여러분 알죠? 많다란 뜻. 그러니까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다라고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슬픔, 비애죠. 다른 말로 슬픔, 비애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되셨어요? 뭐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너보다 싫으면 이게 새랑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싫은 더 많거든?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새도 싫음이 있고 나도 싫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새는 울지 않거든요. 새는 그냥 소리를 낼 뿐이죠. 근데 그러한 새가 소리를 그냥 뭐 짹짹 아니면 뭐 새니까 이 소리를 내줍시다. 어쨌든 소리를 내는 건데 그 소리를 내는 게 우는 것처럼 들린 이유는 내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새가 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새는 슬픈 거고요. 나도 지금 운다고 했으니까 우리 둘은 같은 처지네요. 그러면 일단은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존재겠네요.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새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일치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사실은 감정이입이라는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객관적 상관물의 종류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객관적인 사물이 내 마음에 상관을 해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다시. 객관적인 사물이 내 마음에 상관을 해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객관적 상관물의 대상은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고 마냥 부러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일치하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죠. 그 일치하는 경우를 특히 우리는 감정이입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소망, 동경, 비의 슬픔으로 이어졌어요. 자, 3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던 새 본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새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가는 새를 본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이 새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논에서 밭 이랑과 이랑 사이를 새라고 한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던 새라는 게 갈던 그 밭 사이의 이랑을 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뭐 어떤 거가 됐든지 간에 물 아래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해석은 그냥 쉽게 하면 우리가 물 아래 이게 흘러가는 아래 세계니까 물 아래 흘러가는 세계니까 하늘의 세계는 우리가 천상계라고 얘기한다면 아래 세계는 하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하계라는 의미로 파악을 해서 일종의 그냥 속세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 위에서 그러니까 산에서 바라본 저 아래 세계.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산에 가고 싶다 그랬으니까 산에 이렇게 가다가 산에서 이제 아래를 봤다. 그 아래에는 이제 자기가 뭐 살았던 그 공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물 아래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쨌든 속세. 내가 그 전에 있었던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던 새를 본다. 그 속세. 내가 있던 곳에 있던 그 새를 본다. 잉 묻은 장글. 이제 요게 이제 이끼란 뜻인데 이끼가 묻은 장글이라는 거.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EBS 강의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모에가 스터디도 들어보고 대성도 들어보고 다 들어보고 이런저런 것들 다 찾아봤는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들은 뭐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 생각에는 뭐 일부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끼 묻은 쟁기라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한 것 같긴 해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게 쟁기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여기 안에 있는 화자를 이제 농민, 유랑민으로 본다면 쟁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뭐 여인으로 본다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은장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지식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부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이끼가 낄 정도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 근데 요거는 사실은 자연 속에 있는 물건이라기보다는 속세, 자기가 이제 뭐 농민을 따지면 옛날에 밭을 갈았던 그 쟁기인데 이끼가 껴있는 거 보니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서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라고 됐으니까 어쨌든 요거를 가던 새를 진짜 새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면서 저 날아가는 새를 본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요 가던을 갈던 그 밭 사이의 이랑 그 사이 거기를 본다. 그러면 사실 농사를 지었던 그 공간이라는 곳은 청산에 있는 것 같진 않고 자기가 살았던 그 공간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청산을 지금 가려고 하는 찰나에 확실하게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서 청산만을 향해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얘는 청산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내가 살았던 곳 하면서 나도 모르게 여기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다이어트를 하는데 먹다가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미쳤어 하면서 내려놓고 가요. 근데 가다가 그 향기가 날 붙잡아. 저 치킨. 저걸 놓고 가야 한다니 아쉬워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냐면 본다라는 건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요?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건 미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다가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본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 번째 연에 담겨있는 건 자신이 있었던 그 속세, 그러니까 떠나고자 했던, 그토록 싫다고 떠나고자 했던 그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일종의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건 고뇌하는 중인 거예요. 번민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3년에서의 핵심 정서는 미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핵심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단연코 익묻은 장글이라고 하는 혹은 갈던 새라고 하는 것들이 핵심어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물 아래라는 공간은 아까 위에서 말했던 청산이라는 공간과는 대비된 존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가 떠나고자 하는 그 공간이니까. 자, 네 번째 연입니다. 1인공, 별인공 하야.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낮은 어떻게든 디네와 손 니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전 시간은 이렇게 디귿에 이를 결합하는 거. 우리 문법에서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디귿에 이를 더하게 되면 지읒으로 발음된다는 국외음화 현상. 요게 고전 시간에서는 이렇게 지읒으로 발음이 안 됐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디귿 다음에 이가 오게 되면 이걸 지읒으로 바꿔서 읽으면 대충 해석이 좀 돼요. 그러니까 디네와 손디어라는 얘기는 지내왔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디다란 말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지다가 되는 거고 앞에 떨어를 붙이게 되면 떨어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과 이가 결합하게 되면 지읒으로 바꿔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낮은 어찌어찌 지냈어요. 뭐 하면 지냈지? 여기서 지금 미련 갖고서 바라보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막 울면서 보내기도 했고요. 왜냐면 아까 이제 자다가 일어났다고 얘기했으니까 자다 일어나서 막 울면서 지냈고 그 다음에 막 속세를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낮은 지냈어요. 근데 이제 오리갈이 나오잖아요. 오리. 왜 꽥꽥 오리가 나왔냐? 그게 아니라 고전 시간 대개는 이어 적는 경우가 많거든요. 올이 이거는 갈이 이런 거 해서 잘해야 돼요. 가끔 이런 거 나와요. 가시리 하다. 가시리 하다가 뭐냐면 가시리 하다가 뭔 얘기야? 이게 가실이 하다 많다. 그러니까 갈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 그렇죠. 예전에는 가로등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누구도 오지 않고 누구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다라는 건 이곳은 나 혼자란 얘기니까 이 밤은 고독의 시간이죠.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 이 고독의 시간인 밤은 내가 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고독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 홀로 지금 쓸쓸해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곳이란 그곳을 떠나서 청산을 가고자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내 마음은 울고 있고 속세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으며 고독해 이런 걸 느끼고 있는 순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면 좋으련만 5연 가서 새로운 게 또 나옵니다. 어디라 더디던 돌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더디던이란 말은 던지던. 디귿을 지읒으로 바꿔보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에다가 던지려던 돌인고. 누구를 맞히려는 돌인고. 자, 여기서 이제 돌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어디라 더디던. 어디를 향해 던지는 돌인지. 누리라. 이거는 누구를 정도 해석하면 되는데, 누구를 맞추려는 돌인지. 이 얘기가 뭐냐면, 어디로 던지려는 돌인지 몰라요. 누구를 맞추는 돌인지 몰라요. 그럼 이 돌이 어디로 날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기 피해요 라고 하면 공을 샥 피하면 돼요. 근데 어디에서 어딜 향해 날아가는지 모르는 돌이 이렇게 날아오면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빵!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줄에서 말하는 어디로 던지는 돌인지 모르고 누구를 맞추는 돌인지 모르고 그냥 던진 돌은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돌의 의미는 결국은 내가 피할 수가 없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피할 수 없는 돌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자, 미리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어졌게 된다 그랬죠. 이거는 밀이, 이거는 괴이에요. 그러니까 미다 뭔 뜻이냐면 널 미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도 괴다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뭐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원한 관계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관계가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맞을 이유도 없거든요. 근데 피할 수 없는 거라 그냥 내가 맞은 거예요. 그럼 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았어. 그럼 맞아서 난 뭐 할 수밖에 없어? 울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이 피할 수 없는 게 뭐냐? 바로 영어로 따지자면 destination 이런 거죠. 예전에 선생님이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 속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디를 여행하려는 사람들 중에서 한 10사람, 6, 7, 10사람 정도인가? 이제 뭐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타지 않게 돼요. 근데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도를 했겠죠. 와, 내가 저 비행기에 탔으면 죽었겠구나. 근데 그 다음날부터 신기한 건 거기에 탔던, 이제 타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영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결국 죽을 운명이었던 사람들은 죽게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피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일종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정서는 야, 이건 정말 피할 수가 없네. 내가 어찌할 수 없. 운명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럴 경우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가수, 이 빅마마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그 빅마마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 중에 이영현 씨라고 하는 노래 정말 잘해요.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뭐 이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진짜 노래 좋은데 그 노래 제목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정서, 바로 체념이라는 겁니다. 아, 그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체념의 정서, 피할 수 없으니까 결국 봐요. 내가 너무나 살기 힘들었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청산이란 이상향을 바랬어요.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있었으나 여전히 상황은 나아진 게 없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다 해서 확 나아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막 새처럼 울기 시작해요. 막 너도 너보다 싫음이 많은 나도 우는구나. 막 울어요. 울면서 그 다음에서 뭐 하냐면 여전히 속세된 또 미련 남아있으니까 계속 거기 또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밤이라는 절대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요. 그러다가 맞아서 울고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청산에 가려던 나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지는 게 없게 된 거죠. 그 순간 눈을 살짝 돌려요. 어디로 가냐면 야, 이번 안 되겠다. 도저히 청산이라는 공간은 안 되겠어. 다른 곳을 한번 알아볼까? 살고 싶어 이번엔 바다로 눈을 돌려요. 바다에서 살고 싶다. 그럼 이때의 바다라는 공간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이상향이라는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청산별곡의 이 청산이라는 곳이나 바다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상향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얘는 지금의 이 공간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서 잠깐 도망가고 싶은 일종의 도피처라고 얘기하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향이라는 해석도 있고 도피처라는 해석도 있고, 근데 도피처라는 해석도 뭐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바다에 살고 싶다는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거죠. 결국 다시 6년에 가서 이 화자는 소망이라는 정서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남아자기 구조개, 조개의 일종들이에요. 그럼 조개라는 것들은 뭐 대단한 음식들은 아니니까 이것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소박한 음식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1년과 5년은 사실 1년과 6년은 사실은 같은 비슷하게 생긴 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여전히 소망이에요. 다음 7년 갑시다. 가다가 자, 여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 핵심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하고 여러분이 제일 해석을 어려워하는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다가 들어라. 그러니까 어딘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애정지라는 게 정지는 이제 부엌이에요. 부엌. 뭐 시골 사투리 중에 하나인 거죠.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정지에 가서 뭐 좀 가져와라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부엌이고 이게 외딴. 그러니까 외딴 부엌이라는 뜻이에요. 자, 부엌이 외딴 데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은 곳이겠죠? 어쨌든 어디론가부터 떨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속세로부터 떠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정지라고 하는 곳이 일종의 그냥 속세에서 벗어난 뭐 자신만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석상 본다면 어쨌든 벗어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를 가다가 내가 들어요. 사삼이 짐대에 올라서, 뭐 사슴이도 여러분 사실 뭐 해석상으로 어떤 사람은 사슴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요걸 뭐 사람이를 뭐
잘못 해석한 경우다. 뭐 이렇게 뭐 잘못된 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뭐 가장 유력한 설은 뭐 이것저것 있지만, 어쨌든, 사슴탈을 쓴 광대라는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진짜 사슴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슴이 됐든, 사슴탈을 쓴 광대가 됐든, 이 짐대, 장대에 올라서 해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켜는 걸 얘기하거든요. 해금, 악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서 한 발로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해금을 타요. 그러면 이 사슴 갖다 팔아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에 제보하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슴이 해금을 탑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일종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 그럼 이 불가능한 상황을 왜 얘기했냐? 이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EBS에서도 다른 책에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내가 듣겠다, 듣고 싶다 뭐 이런 거라서 이런 기적을 일종의 희망하는, 그러니까 현실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자기가 바라는 게 환상처럼 보이겠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종의 그냥 자신의 여기 써있지만 희망이란 정서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에 살고 싶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예전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또다시 체념, 절망, 여기는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해석을 보게 되면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기적을 희망하고 있는 어떤 화자의 심리를 얘기한다라고 보는 해석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무난하고요. 그 다음 밑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배부른 독에, 이게 술독이겠죠? 설진 강수를, 이 설진이란 말이 독한이란 뜻인데 독한, 강수는 술이에요. 그래서 독한 술을 빚었어요. 그래서 저런 곳 누룩이, 누룩은 누룩이에요. 술을 빚을 때 쓰는 걸 누룩이라고 하죠. 그 누룩이 맵다. 그러니까 누룩 냄새가 강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강하다. 그래서 누룩 냄새가 강해서 잡사왕이 나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는 나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죠? 그냥 내가 술 냄새를 맡은 거죠. 그래서 뭐 해석에 따라서는 여기는 뭐 주객전도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술 냄새가 강하게 나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내 어찌하리 읽고 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그죠? 사실은 이 독한 술의 의미는 여기서는 일종의 시름의 해소를 시도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해소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 술을 마시면서 일시적으로 해소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시적인 해소를 시도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내 어찌하리 있고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 외에는.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정서가 뭐냐라 물어본다면 아까 말했던 결국은 체념이죠. 결국은 바다로 가서 내 상황을 낫게 만들어 보려는, 청산에 가서 뭔가 낫게 만들어보는 모든 시도가 다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시름 해소를 시도하면 술이나 마시면서 잊어보자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또 똑같을 거란 얘기죠. 결국은 이 시는 소망으로 시작해서 체념으로 끝나는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정리 다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선 제일 중요한 소재는 아마 설진강수가 될 것이고요. 그죠? 내 어찌하리 입구에서 체념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끝!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의 핵심 정리입니다. 자, 주제는요. 삶의 고뇌 그리고 비애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앞에 있는 부분이 이 작품의 기본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화자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랑민으로 보는 해석이 제일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하나 더 하자면 유랑민의 슬픔, 삶의 터전을 상실했던 유랑민의 슬픔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여러분 수능특강 35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유랑민으로 가정해 보았단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뭔가 소망을 하잖아요. 소망을 했다가 아까 우는 새를 보고 비애, 슬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련을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와서 마지막에 오연에서 체념을 하고 다시 소망을 꿈꿨다가 여기서는 기적이 일어나길 희망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체념으로 끝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희망, 여기 소망이 있고 여기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소망이 위로 올라가고 얘가 여기로 내려오게 되면 사실은 소망 하나 둘 셋 넷, 소망 하나 둘 셋 이렇게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5년과 6년을 이렇게 뒤바꿔 보시면 사실은 여기와 여기가 청산 가서 이래요, 바다 가서 이래요 이러면서 두 개가 대칭을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써있냐면 6년과 5년을 바꾸면 대칭 구조로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정서의 변화는 주르르르르륵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어의 상징성, 청산과 바다 같은 경우에는 도피처나 이상향의 모습이고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 돌은 운명을 상징한다라고 설명 다 드렸고요. 마지막 객관적 상관물로서 아까 요 새 얘기했었죠. 그렇죠?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설명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오늘 청산별곡에 대한 것들을 다 끝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사실 여러분 이 청산별곡에 관한 것들은 고1이 됐든 고2가 됐든 고3이 됐든 누구에게나 중요한 작품이고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공부를 한다면 어쨌든 공부를 한 번쯤은 해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청산별곡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시고 사실은 고려가요가 해석이 이렇게 저렇게 다분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잘 출제되진 않아요. 수능에서 잘 출제되는 고전 시간 누가 뭐래도 시조와 가사 요 두 개인데 이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출제가 만에 하나 된다 하더라도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대개는 보기를 통해서 조금 해석을 한 방향으로 좀 몰아주는 게 정석일 것 같고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어느 방향으로 강의를 하실 거니까 내신을 출제한다면 그 방향에 맞춰서 공부를 할 필요는 있는 거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어떤 유랑민의 슬픔을 노래했던 어떤 그 안타까운 피해감, 삶의 고뇌와 비애를 담았던 청산별곡 작품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수능 특강 42페이지로 가셔서요. 거기에 고전 시가가 이제 실전 적용 학습이 시작되거든요. 아마 고대가요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뭐 이런 식의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가요, 공무도화가와 그 다음에 향가, 모죽질환가를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죠. 자, 오늘 공부하는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도 지금 이제 밤 9시 반이라서 이제 집에 가서 이걸 편집해서 얼른 올려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